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방구석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쇼킹한 사건이 터졌죠. 북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종일 TV를 보면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때 군생활 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나 강원도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주 살벌했을 거고요. 막 침투 사건이 종국으로 가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몇몇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하게 되었죠. 당근 그 이야기가 빠질 리가 없었지요. 그때 임모군의 동생이 마침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면회는 물론이고 전화통화도 힘들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색의 동생 부대도 차출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랍니다. 그때까지 국군 장병의 순국자 소식이 한창 많을 때였거든요. 괜찮다고 서로 염려해주고 그렇게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기 길었던 잠수함 사건도 마무리되고 연일 뉴스는 상황 정리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임모군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 하나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내용인즉슨 동생 면회가 떨어졌는데 강원도까지 면회 갈 건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 주위에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는 아직 2달 정도 여유도 있었고 워낙 방콕을 하다 보니 분위기 전환도 필요했습니다. 물론 저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있었지요. 운전입니다. 그리고 임모군의 동생이 저를 무척 좋아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임모군의 아버님이 발목을 다쳐서 운전을 못하시고 버스나 기차로는 더욱더 힘들고 자가용 운전으로 강원도까지 가야 하는데 자기 혼자는 좀 힘들 거고 그래서 교대로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사실 운전 실력이 친구들 간의 정평이 나 있던 녀석입니다. 임모군은 집안은 이남입니다. 출발은 임모군과 부모님 저 이렇게 4명이서 자가용을 몰고 갔습니다. 차가 대우 브로우민가로 기억됩니다. 그때 대형 승용은 처음 운전해 봤는데 드라이빙 맛이 일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돈 벌면 꼭 이놈을 장만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차였죠. 연식은 좀 되었지만 정말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그 중후한 맛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녀석은 앞부분이 즉 엔진 부분이 묵직해서 코너링에 완전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여하튼 기분 좋은 마음에 신나게 달렸습니다. 정확히 알고 보니 강원도에서도 인제를 넘어가서 한창을 더 들어가더군요. 이쪽이야 제가 훤하죠. 전 12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원통에 오니 뭐랄까 감개무량하군요. 원통에 그 다방 아직 있더군요. 제 군생활할 때 외박 나올 때마다 갔었던 김양. 아직도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젖다 보니 어느덧 임모군 부대까지 왔습니다. 위병소에서 면회 신청하고 만남의 집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니 임모군의 동생이 들어오더군요. 그때 상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하튼 만남의 광장에서 이야기 좀 하다가 데리고 원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1박 2일 면회를 받고 나왔기에 멀리 갔다가 다시 오려면 좀 그러해서 일단 목적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차 온 거니까 일단 원통의 방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남겨두고 일단 목욕탕 가서 30분 정도 사우나하고 다시 합류해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군인 식성이야 어디 두말하겠습니까. 고기 익기도 전에 입속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은 일찍 모텔에 들어가시고 저랑 임모군이랑 동생이랑 맛있는 소주 한잔 걸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잠수함 사건 때의 이야기였죠. 녀석 술발이 올랐는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집가 수색 나가서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단 갈겼다느니 녀석 봉인 줄 알지만 그래도 솔깃하게 들어줍니다. 잠수함 이야기가 장장 1시간에 걸쳐 마무리가 되고 다음엔 녀석이 정색을 하더니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 황당하면서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이야기였죠. 잠수함 초창기 때 부대의 비상은 당연한 거고 시기가 마침 부대 전체가 움직이는 훈련 첫날이었답니다. 훈련 나가서 전쟁 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남침이라고 심지어 한 개 대대급의 무장공비가 남침했다고 루머가 돌았다더군요. 훈련을 복귀해야 하는지 대기해야 하는지 자기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일단 훈련 중지하고 전원 부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부대 복귀 며칠 만에 전 부대 인원들이 차출되어서 나갔는데 일부는 수색조로 대부분이 경계조,
일부는 대민지원 활동조로 나눠서 전부 부대 밖을 나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부대 주변 원통, 인제 등등이 아예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자신은 수색조가 아니고 통행금지 이후 경계 근무를 맡았답니다. 부대에 남아있던 인원은 몇 명 없었는데 의무대 입원 중인 환자 몇 명, 취사병 몇 명, 상황실 말뚝 몇 명, 그리고 저녁을 앞둔 말년병장 6명이었습니다. 위병 근무를 이 말년병장 6명하고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의무실 환자 몇 명이 차출돼서 경계 근무를 했는데 정문 입병은 솔직히 눈에 띄는 위치라 말년병장 중에서도 그나마 짬밥이 하루라도 밀리는 녀석들이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는 말 그대로 총 거취해 두고 라면 끓여먹고 해도 별반 관계없는 곳이지만 정문 위병은 하루 종일 자세 잡고 있어야 하고 제대 몇 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장난 아니게 짜증이 나는 일이었죠. 나날이 잠수함 사건이 거세지고 강원도 일대는 완전 전쟁 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때가 아마 9월 말 정도 되었을 겁니다. 곧 추석이었으니까요. 강원도 골짜기에서는 9월 말 정도면 애법 날씨가 쌀쌀해지죠. 하루 종일 위병 서는 게 장난 아니죠. 물론 저녁에는 일부 병력이 부대로 복귀하지만 낮 동안은 정말 지루함 그 자체였죠. 헌데 그날은 공비의 이동 경로가 향로봉 일대까지 왔다는 정보에 따라서 부대 복귀조는 야간 근무까지 나가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이 정문 이병 말년병장 둘이 하루 종일 위병 섰다가 이젠 야간까지 서야 하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헌데 막상 임목군 동생 부대는 메인도로와 접해 있는 부대가 아니고 메인도로에서 비포장도로로 5분 정도 가야 정문이 나오죠. 즉 평상시는 모르지만 날이 저물면 정문 입출입을 위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하면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멀리서 불빛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즉 야간에는 농땡이 좀 피우고 있어도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는 것은 멀리서도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 말년병장들이 장비랑 총은 팽겨쳐두고 일단 라멘 시식에 강원도 경어를 첨가해서 한 잔 걸치고 담배 물고 곧 있을 사회생활에 대해 주구장창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도 겨울이 좀 독합니다. 특히나 라면 국물에 한 잔 걸치면 곧 얼굴이 화끈거리며 확 올라오는 소주죠. 예명으로 두 말년병장을 각 박병장, 김병장이라 칭하겠습니다. 부대가 좀 산속에 창박혀 있던 관계로 지금 시간엔 풀벌레 소리뿐입니다. 위병소 뒤는 연병장이고 본부 건물엔 불이 다 커져 있었죠. 보통 되면 불빛이 나오는데 일제 저녁 시간에는 완전 소등이 발령되어서 완전 부대 자체가 껌껌한 암흑이었답니다. 물론 위병소는 불이 밝혀져 있었지만 혹시라도 공비놈이 혹 이쪽에서 불쑥 나타날까 겁도 났더랬죠. 그래서 상황실에 전화 한번 넣어서 상황병 한번 갈굼해주고 혹 누가 부대로 복귀한다거나 온다는 정보 입수하면 제각 위병소로 연락하라 해놓았습니다. 그날따라 강원도 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상당히 쌀쌀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말년병장은 위병소 안에 짱박혀 거시기한 잡지나 보고 있었더랬죠. 뱃속에 뭔가 들어가자 역시나 볼일을 봐야겠죠. 박 병장이 대충 위병소 문 열고 오른쪽 정문 기둥을 따라 외곽으로 돌면서 포지션 잡고 소변을 때렸습니다. 그때 뭔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살짝 들렸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고 바람에 묻어가는 소리였는데 톤이 워낙 고음 쪽에 속하는지라 그날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바람소리에 많이 억눌려 있지만 누구나 판별 가능한 비명소리에 비슷한 소리였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답니다. 박 병장은 막 일을 끝내고 자크를 올리는데 또 캬악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머리끝이 확 서져. 그 분위기라면 허둥지둥 위병소 안에 뛰어들어온 박 병장이 김 병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김 병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위병소 불을 끄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자세를 낮추고 위병소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때 위병소는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가지고 근무했었기에 만약 혹시라는 생각에 이 두 병장은 오금도 못 펴고 있었죠. 아무리 말년병장이지만 짬밥 그득한 군인은 군인입니다. 말년병장이면 이 부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봐야죠. 일단 위병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아까 박 병장이 일처리를 했던 위치로 앉은 걸음으로 움직였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바람 소리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서 김 병장이 속으로 지랄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기악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박 병장이 그 소리 듣자 맞아 김 병장을 잡아챘는데
어둠 속에서 김 병장 얼굴 보니 분명 김 병장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이 사색이 되어 위병소로 급히 뛰어들어왔는데 일단 위병소 안에서 둘이 서로를 쳐다보면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이건 거의 100% 비명소리임을 직감했던 거죠. 바람소리가 이렇게 거센데 그 속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영락없는 사람 비명이었던 거였습니다. 봐라, 이거 혹시 새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람 비명소리 아닙니까? 글쎄, 나도 사람 비명이라고 느꼈는데 박 병장도 그래? 물론입니다. 사람 비명 확실합니다. 제가 아까도 들었잖습니까? 이 부대 근처 1km 아니 거의 2km 이내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이 없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부대 근처에서 비명 질러대는 민간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무장공비 정보에 의하면 이 부대 근처에는 무장공비가 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지만 사실 무장공비란 놈들이 워낙 신출귀몰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도 추적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 두말 연병장은 무서워서 위병소 밖으로 얼굴조차 못 내밀게 돼버렸죠. 돌려서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상황장교한테 실컷 욕만 처먹었다는군요. 그렇게 한 30분 흐르고 마음이 좀 진정되자 약간의 호승심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말년에 뭔 짓을 못하겠냐고 이 두 말년병장이 호기를 부렸습니다. 일단 완전 무장에 공포탄 탄창을 K2에 삽입하고 낮은 걸음으로 또 다시 위병소 오른쪽 담장 쪽으로 움직였죠. 그때까지 바람이 잦아들지 않았고 하이바가 들썩일 정도의 바람세기였습니다. 둘이 앉아서 가만히 귀 기울여 봤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 또 기약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오는 겁니다. 둘이 완전 사색이 됐습니다. 처음 박 병장이 소변 보러 간 시점에서 벌써 40분 정도 지났는데 또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둘이 몇 번을 들어봤는데 호기 정도까지 소리가 계속 난다면 분명 다른 뭔가의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 근처 철판이 바람에 스쳐서 내는 쇳덩이 갈리는 소리인가도 했는다는 거죠. 무려 40분째 그 소리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헌데 이번엔 키약. 좀 전까지와는 다른 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둘이 이건 누가 뭐래도 사람 비명소리다라고 판단했었죠. 너무 무섭고 황당해서 아예 낮은 포복 자세로 위병소 오른쪽 담벼락에 납작하게 엎드렸죠. 그리고 가만히 집중해보니 그 비명소리 들리는 위치가 어렵지 않게 파악되었다죠. 부대 안에서 봤을 때 위병소 왼쪽은 조그만 하천이 있고 그 하천 위로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간간히 차가 지나가면 차량 불빛이 거뭇거뭇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오른쪽은 완전 산입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으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부대 생활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곽 초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가는데 첫 번째가 외곽 초소 보수 작업 때 한 번, 두 번째가 훈련 시 침투조를 대비해 부대 외곽 경계 근무 초소로 한 번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원래 지세가 너무 험하고 그쪽은 워낙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지금같이 가을철이면 거의 사람 키만큼 갈대라든지 잡초가 우거집니다. 부대 오른쪽 담장은 정문에서 연병장을 따라 100m 정도에서 벽돌담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철기둥의 철조망으로 길게 부대 외곽을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외곽 초소로 가는 길은 거의 길이 없다고 봐야겠죠. 부대 오른쪽 담장에서 약간 위쪽으로 딱 작은 언덕이 막아서고 있었죠. 그 산모퉁이를 돌아 안쪽으로 가면 버려진 외곽 초소가 2개 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1번 외곽 초소까지 가려면 언덕 한 개를 완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언덕과 부대 정문과의 거리가 거의 7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워낙 안쪽으로 굽이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던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던지 간에 그 언덕 안쪽은 아예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비명소리는 그 언덕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 병장과 김 병장은 다시 위병소로 들어와서 시계를 확인해 보니 10시 정도였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궁금했기에 혹시라도 사람이 조난당했는지 아니면 정말 무장공비가 출몰했는지. 무장공비라면 지금 이 시간에 무려 1시간 동안 비명을 질러댈 이유는 없고 야간 근무교대가 12시부터라서 거의 2시간이나 남았죠. 그래서 내부반에서 뒹굴거리는 또 다른 말년병장 둘을 불러내렸죠. 후무는 2명이서 말뚝입니다. 후무는 위병소라 해봤자 간부막사가 바로 붙어있고 간부막사에 당번병 2명이랑 군종병이 있기 때문에 놀기 딱 좋죠. 대신 정문 위병소만 말년병장 4명이서 교대로 위병서고 있던 거였습니다. 일단 심심하던 차에 할 일 없이 내려온 임병장과 최병장은 위병소에서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확인 작업차 4명이 동시에 나가봤으니 말입니다. 물론 4명 다 이건 사람 비명이다라고 확신이 설 만큼 그 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사람이 4명이다 보니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 일단 방금 내려온 임 병장과 최 병장이 위병소를 지키고 박 병장과 김 병장이 각기 손전등을 챙기고 무장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확인차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람키만큼 잡초가 무성한 길을 헤치고 조심스럽게 언덕 쪽으로 접근해 가기 시작했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잡초가 어지럽게 흩날려서 분위기도 완전 작살이었다는군요. 70m 정도 되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한 발자국이 1000걸음 같았다더군요. 언덕 쪽에 접근해 갈수록 그 비명소리가 더욱더 또렷이 들려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일단 박 병장이 앞서가고 김 병장이 박 병장 X반도를 등 뒤에서 한 손으로 움켜 쥐고 전진하고 있었죠.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둘이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재빨리 껐죠. 이거 여자 비명인 것 같은데 김 병장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여자 비명 맞는 것 같은데 이 오밤중에 어느 미친년이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비명을 다 지르고 지랄이야. 일단 목소리가 가늘고 찢어지는 것이 분명히 여자 비명소리인 겁니다. 둘이 거의 기다시피 전진해서 거의 언덕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한동안 비명소리도 안 들렸고요. 언덕을 돌아서 한 30m 정도 들어가면 버려진 1번 외곽 초소가 나옵니다. 외곽 초소라고 해봐야 땅 파서 사람 둘이 들어가 경계근무소도록 만들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또다시 들리는 비명소리. 이건 위급함을 넘어서 거의 숨 넘어가는 발악하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사람이 극악한 상황에 처해서 거의 발악할 때 내지르는 그런 비명소리였습니다. 무섭기도 무서웠고 소름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육군 말년병장 아니겠습니까? 손전등도 완전 끈 상태였지만 그나마 그날따라 달빛이 밝아서 주위 사물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바람도 불고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지만 유독 달빛만은 밝았다는군요. 둘이 거의 포복 비슷하게 기다시피 해서 언덕을 막 돌아섰습니다. 그때까지 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언덕을 돌아서니 정말 시커먼 게 계속 아래쪽을 보면서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손전등 없이도 달빛에 의지해서 충분히 이동 가능했습니다. 언덕 안쪽은 의외로 키 큰 잡초가 없고 다 무릎이 하인 잡풀들이라 둘이 안쪽을 주시하며 앞으로 전진하는데 기약하고 바로 전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둘이 너무 놀라 총구를 겨누며 노려봤는습니다. 아, 정말 개 상육이 목구멍을 강타하면서 뿜어져 나오는데 목이 터져버린 듯 폐부 깊숙이 뭔가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그때까지 박 병장이 전면에 서 있었고 김 병장이 박 병장 뒤에서 앞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상욕을 하면서 온몸을 떠는데 뒤에서 X반도 움켜잡은 김 병장의 손으로 진동이 와들와들 거릴 정도로 오더랍니다. 두 사람의 면전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고 한 5m 안쪽의 작은 나무입니다. 그게 초소 쪽으로 굵은 가지를 쭉 내밀고 있었는데 그 가지 아래로 웬 시커먼 사람 형체가 대롱대롱거리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더욱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대롱대롱거리며 흔들리는데 완전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답니다. 그때 그 형체에서 가래 끓는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매달린 상태에서 두 팔을 허우적허우적 대는 겁니다. 이 비명은 박 병장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질렀던 거고 김 병장을 그냥 뒤돌아 뛰었답니다. 자신이 뛰는 줄도 못 느꼈고 그 순간 공포감보다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온몸을 감쌌다더군요. 왠지 모르게 살아야 한다고 느꼈고 무조건 뒤돌아 서서 뛰었답니다. 바로 얼마 뒤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뭐고 간에 무조건 기었답니다. 오직 머릿속에 있는 건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었고 눈에 들어오는 건 위병소 불빛뿐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진짜 본능적으로 움직였답니다. 마치 온몸에 엔돌핀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감각도 못 느꼈다더군요. 위병소까지 기어왔는지 날아왔는지 조차 못 느꼈다더군요. 위병소에 뛰어들어온 김 병장을 보았던 최 병장과 임 병장의 말로는 완전 흙투성이에 팔꿈치며 무릎이며 피가 철철 흘렀다더군요. 얼굴도 까져서 피가 흐르고 특히 무릎에서 피가 엄청 흐르고 있었다더군요. 정말 그 모습에 임 병장이랑 최 병장은 정말 무장공비가 나왔나 했더랍니다. 막 최 병장이 놀라서 돌리는 찰나 김 병장이 피투성이 손으로 손을 꽉 움켜쥐는데 그 손아귀 힘이 사람 힘이 아니더랍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그 눈도 사람 눈이 아니더랍니다.
이때 임병장이 김병장 어깨를 움켜쥐고 막 흔들자 갑자기 한숨을 팍 내쉬더니 풀썩 쓰러지더랍니다. 급히 보온병에서 물 따라 물 먹이니 벌컥벌컥 몇 모금 들이키더니 멍해 있더랍니다. 손이고 무릎이고 다 피가 흐르는데 그런데 박병장이 안 보이길래 임병장이 물었답니다. 박병장은 어딨어? 그제서야 김병장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더니 1초 쪽에 쓰러졌다. 귀신이다. 나무에 귀신이 매달려 있다. 김병장은 완전 얼이 빠져 있었고 횡설수설하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박병장은 어디 있냐고. 아마 1초소 쪽에 쓰러져 있을 거다. 난 그냥 무서워서 막 뛰었는데. 도대체 뭘 봤길래 그러냐? 내 분명히 말하지만 나무에 귀신이 매달려 있었다. 진짜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부처님한테 맹세한다. 귀신이다. 귀신이라는 말에 임병장하고 최병장도 소름이 완전 올라왔습니다. 그도 그걸 것이 지금 김병장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제정신의 이 모양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몰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박병장이 1초소 쪽에 쓰러져 있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대충 규지로 일단 김병장 상처 누르라고 했는데 이게 고통을 못 느끼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표정이 완전 무표정하게 굳어 있더랍니다. 일단 김병장을 위병소에 두고 임병장이랑 최병장이 같이 1초소 쪽으로 손전등을 밝히고 전진해 갔습니다. 사실 김병장이야 소심하고 겁 좀 많고 그랬고 박병장도 강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최병장은 깡도 있고 기가 센 사람이었고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었죠. 임병장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삼이 손전등 밝히며 김병장 이름 부르며 그냥 쭉 걸어 나갔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참 한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막 언덕을 돌아서서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같은 형제가 쓰러져 있어서 손전등을 비추니까 박병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 들었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일단 놀라서 허겁지겁 다가가서 살펴보니 다행히 숨은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름 부르고 뺨을 때렸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둘이서 양 어깨에 들쳐 매고 막 일으켜 세우는데 임병장이 뒷덜미가 시큼하게 느껴지는 것이 소름이 쭉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게 뭐지? 최병장도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그 나무에 쭉 늘어진 한 가지 위에 달빛에 사람 하나가 대롱대롱거리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욱더 소름 끼치게 덜렁덜렁거리며 마치 그네가 삐걱삐걱 움직이듯이 출렁거리더랍니다.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으로 엎어졌는데 둘이 같이 일단 기었답니다. 박병장은 팽겨쳐 두고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그리했겠지요. 잠시 최병장이 벌떡 일어서서 손전등을 그 나무 쪽으로 비추었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빈 허공만 있었던 겁니다. 임병장도 상체만 반쯤 일으켜 세워 바라보면서 손전등을 비추었는데 을씨년스런 나무만 바람에 휘청거리며 흩날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다시 박병장을 양쪽에서 어깨동무하고 거의 달리다시피 위병소 쪽으로 뛰어갔는데 정말 그때만큼 뒤돌아보기 싫은 적이 없었답니다. 무조건 정면만 보고 박병장을 양쪽에서 받치고 달렸는데 혼신의 힘을 내서 달렸답니다. 저 멀리 위병소 불빛이 어찌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위병소 안에 박병장 던져놓고 네 명이서 한동안 말없이 주저 앉아만 있었답니다. 임병장이 일단 박병장에게 물 먹이고 하니 깨어났지만 사람 보더니 놀라서 한동안 어리둥절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최병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 일단 김병장 상처를 대충 정리해놓고는 일단 따끈한 라면 한 반합 가득 끓여서 경울가 놓고 마셨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마음이 진정되어서 시계를 보니 막 12시가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이 10시 정도에 내려왔고 이야기 좀 하다가 김병장이랑 박병장이 비명소리 확인하러 갔다가 김병장만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거죠. 다시 임병장이랑 최병장이 박병장 데리고 왔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렸군요. 김병장은 그제서야 고통이 밀려왔는지 인상을 오만상 쓰고 휴지로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죠. 가만히 보니 나도 봤는데 아직 안 믿겨진다. 분명 사람인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손전등 비추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나도 손전등 같이 비추었는데 그 순간에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 우리가 잘못 본 걸까? 혹시 달빛의 주위 사물의 그림자가 꼭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닐까? 아니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다니 말이 되나?
봐라 최 병장 내가 본 것이 그게 여자인 것 같은데 맞나? 그런 것 같더라 원피스.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 것 같은데. 맞다 나도 아까 비명소리가 꼭 여자 비명 같았더라고. 꼭 그러면 누가 거기서 목매 달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이 골짜기까지 와서 목매 달았다는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 비명소리 분명 맞는데. 그날 4명 모두 위병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물론 상황실에는 보고했죠. 다음날 4명이 아침 먹고 그 전에 김 병장은 의무실에 들러서 상처 소독을 했죠. 일단 어두운 데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었지만 식사 후 위병소를 환자 4명에게 잠시 맡기고 4명이 문제의 장소로 갔었죠.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대낮인데도 소름이 쭉 올라오더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샅샅이 살펴봤는데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이렇게 말년병장 4명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고 그날의 악몽은 군생활 마지막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죠. 사실 박 병장하고 김 병장은 제대가 늦추어져서 잠수함 사건 때문입니다만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된 작전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제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부대 안에서는 이 4명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제대 당일 전 부대원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초절한 저녁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저녁식을 끝으로 일반 부대원들은 모두 취침에 들어갔고 주임 상사가 저녁자들을 불러 모아서 끝내기 소주 파티를 열었죠. 사실 최 병장이 참 모범 병장으로 일도 잘해서 주임 상사가 한턱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임무군 동생이 근무 교대하고 비정리 겸 술자리에 끼게 되었죠. 그때 박 병장이 우스갯소리로 주임 상사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죠. 목매단 귀신 이야기를 한동안 주임 상사께서 들으시더니 더욱더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정말 소름 제대로였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여 년 전 80년대 중반쯤이었죠. 그때 9월달 사단 훈련차 전 부대원이 다 부대 밖으로 보름간 훈련을 나갔습니다. 부대 경계는 말년병장 몇몇하고 환자들만 부대를 지켰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마찬가지였을 테죠. 한가한 토요일 오후쯤에 웬 아가씨 한 명이 면회를 온 거였습니다. 부대 훈련인지도 모르고 찾아왔다더군요. 그때 위병소 근무를 서던 말년병장 둘. 이 녀석들은 문제아였습니다. 소위 군에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군에 들러온 반사회적인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부대 내에서도 아무도 못 말리는 도라이 2명이었습니다. 정말 아랫사람들 갈구마는 데는 도같은 밑에 장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만큼 악명이 높은 2놈이었죠. 솔직히 군에 들어오기 전에 깡패나 건달짓을 심하게 해서 군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였죠. 처음엔 이 아가씨 위병소에 앉혀놓고 훈련이라서 면회 안 된다. 부대 사람 하나도 없다. 잘못 섰다라고 농담 좀 하다가 돌려 보낼 참이었는데 흑심이 발동한 거죠. 아가씨가 너무 이뻤고 그 회복이 드물게 곱게 차려입고 그것도 혼자 애인 면회 왔으니 이 녀석들 괜히 심술도 발동되고 일단 상황실에 연락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돌려보냈고 뒤돌아가는 아가씨 뒷모습을 보자 악마로 돌변한 2놈이 그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산원동 모퉁이를 돌아서 1초소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발악을 했겠습니까? 강간을 한 직후에 그냥 되돌아가라. 여기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애인 누구냐며 애인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만약 오늘을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면 네 애인 완전 군생활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등등의 갖은 협박을 해서 그 아가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은 지나갔고 훈련 끝나고 며칠 뒤 이 2놈은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계진지공사가 있어서 각 소대 건물 내외관 수리 및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 곧 있을 동계 훈련을 대비해서 평소 안 쓰던 부대 외곽초소 제초 작업 및 보수 작업을 하러 작업병들이 1초소 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언덕을 돌아서면서 그 나무에 목매단 여자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2놈이 사고치고 제대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 2놈은 그 아가씨가 돌아갔겠거니 했는데 그 아가씨는 바로 1초소 쪽에 나무 위에서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목매달고 자살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뾰족한 돌이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 그 돌 위에 올라서서 그 나무 가지 위에 스카프를 매달고 목에 걸고는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물론 헌병대에서 사건 조사 나오고 그 여자 애인이 이 부대 사람이었고 집에서 면회 간다고 혼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 낼 거였습니다. 물론 그 애인도 부대 안에서 자신 면회 갔다고 집에서 출발한 애가 사라져 버려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물론 부대에도 연락해봤지만 그 사건 당일날 그 두 놈이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알 수 없었죠. 사건 수사한 결과 두 녀석이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물론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완전한 사회인이 아니거든요. 지들이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일단 자살이었기에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뿐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황실에 걸려오는 전화에서 사람 비명소리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가을비 내리는 9월 말이 되면 여지없이 비명소리 들린다고 위병소 쪽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부대에 좀 그런 소문이 퍼지자 군기가 해이해졌다고 대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간부가 직접 위병소 근무에 동참했는데 또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직접 사병들 이끌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갔는데 그때 목격을 한 겁니다. 중대장이랑 사병들이 나무에 목매단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 더욱더 소문이 부대를 휘감자 대대장이 특별 지시를 내렸고 주임 상사가 직접 날 잡아서 무당 데려다가 원혼 달래주고 죄를 지냈답니다. 그때 무당이 그 돌을 파내라고 해서 그 아가씨가 올라가서 죽었던 돌을 파냈답니다. 사실 주임 상사가 나무까지 잘라 버리려고 톱까지 가지고 왔는데 무당이 절대 나무는 자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만약 나무까지 자르면 자신은 감당 안 된다고 부대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해놔서 나무는 자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주임 상사는 이 부대만 거의 30년째 근무하신 분이라서 90년 초 입대 다시 한번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소리가 들린 거였죠. 그때마다 한 번씩 날 잡아서 죄를 지냈는데 주임 상사께서 흘러가는 말로 그러셨답니다. 몇 년 조용하더니 또 시작이네. 또 죄를 한 번 올려야 하나. 이제 그만 원한 정리하고 갈 때도 됐는데 말이지. 그리고 임목은 동생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놈들은 내일 제대하지만 너 임마 혹이라도 부대 소문내면 너 가만 안 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쪽 귀로 흘려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임목은 동생은 주임 상사의 엄포를 충실히 지켰고 그 주 일요일 주임 상사가 무당 한 명을 데리고 언던 쪽으로 가는 것을 연병장에서 축구하면서 보았죠. 대부분 사병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건 전말을 알고 있는 이 녀석만은 달랐죠. 물론 다른 사병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죠. 마구 떠들었다가 혹시라도 주임 상사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작살 날 테니까요. 이 녀석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근질거렸겠습니까? 우리를 보더니 장나르게 만난 것처럼 떠들어대더만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쇠주를 마셔댔는지 정말 간만에 거나하게 취했더랬습니다. 11월이 다가고 12월이 오는 요일인데 술집에서 나오니 폭포수같이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 이후로 무사히 군생을 마치고 사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제대할 때 그 이야기를 내부반에 쫙 전파하고 나왔다라고 하더군요.